안녕하세요. 가자 노인문화센터 발도로 부반 자서전 쓰기 강사 송금나입니다. 어르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남은 시간 어떻게 행복한 일로 채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이근우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실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 내 인생은 순간이라는 돌로 쌓은 성벽이다. 나는 안다. 내 성벽의 무수한 돌 중에 몇 개는 황홀하게 빛나는 것임을. 또 안다. 모든 순간이 번쩍거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겠다. 인생의 황홀한 어느 한순간은 인생을 여는 열쇠 구멍 같은 것이지만 인생 그 자체는 아님을. 성석재 번쩍이는 황홀한 순간 중에서. 의사들은 누구나 혹 나 때문에 환자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스트레스가 있다. 진찰을 잘못하지 않아도 혹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내가 오른손으로 악수를 했는데 만약 왼손으로 악수를 했다면 살았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시기다. 이런 하얀 죄의식을 평생 느끼며 살아야만 하는 것이 의사의 운명이다. 의사는 포기가 빠르다. 판단이 빠르다는 뜻이다. 환자의 상태를 보고 회복 가능성의 여부를 빨리 진단한다. 의사는 막연한 기적에 희망을 거는 것보다 현실적인 치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은 마음을 수술하는 것이다. 찢어진 피부는 꿰매고 세균 감염에는 항생제를 쓰면 되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치료 과정이 훨씬 복잡하다. 사람의 마음은 신체와 달리 100이면 100사람이 모두 다르다. 55니 66이니 옷 사이즈처럼 규격화할 수 없다. 치료 방법은 철저히 개인 맞춤형이어야 한다. 보통 의사의 고충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다. 안나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프로이드의 딸이자 정신과 의사다. 가까이 지내는 선배 의사가 영국에서 그녀를 만나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정신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을 잔뜩 모아놓고 치료 중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의 증세가 심각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선배는 답답한 마음을 감추고 안나에게 물었다. 이 아이들은 완치가 가능합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줄 뿐입니다. 나의 진료 원칙도 안나 프로이트와 비슷하다. 아무리 심한 정신장애 환자라도 그들의 인식 수준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 기쁨을 찾아주는 일이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한 병원에서 만난 K는 20년 넘게 말을 하지 않는 환자였다. 젊은 정신과 의사들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라며 그를 상담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사놓고 그를 기다렸다. 멀뚱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하던 그는 차츰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가 입을 열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그리고 내가 그 병원을 그만둘 쯤에 그는 옆에 있던 환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일러바칠 정도로 말이 많아졌다. 물론 K가 사회로 나가 보통 사람처럼 살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비록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이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살게 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치료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환자는 지구가 곧 멸망한다는 정보를 우주 밖에서 전달받았으며 곧 자신을 태울 우주선이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시받고 있다면서 늘 주위를 살폈고 사람을 믿지 못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다. 한 번씩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 귀에 속삭였다. 이 박사님도 우주선에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알았다고 말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다. 50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환자를 치료해왔다.
보통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사람도 만났고 말도 뜻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벽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들도 꽤 있었다. 그들 모두 환자와 가족들이 원하는 한 끝까지 진료했다. 후회는 없다. 매번 완치 불가능성에 속상해하며 의사로서 죄의식을 느껴야만 했다면 아마 나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모든 환자에게 100% 정상인처럼 행동하는 완치를 기대하기보다 어떤 환자에게는 단지 조금 나아지는 것이 100%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에 환자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었다.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후회는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더 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은 잠깐씩 들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분명히 했다. 그것으로 된 것이다. 순간순간 뭔가 부족한 듯 느껴지고 잘한 것인지 의심스럽더라도 내 몫이 주어진 일을 거부하지 않고 해냈다면 나이 든 뒤에 돌아보는 삶은 그런대로 만족스럽다. 마치 어려운 책을 끝까지 읽은 뒤 마지막에 이해되듯이. 글감 찾기. 직업관. 나의 삶을 지탱해준 직업에서의 보람과 후회가 있나요? 보통 태어나는 것과 어느 부모한테서 태어나는 것과 또 직업과 결혼은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것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살고 또 내 가족이 경제적으로 또 자녀들에게 또 교육도 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내가 그 직업을 가짐으로 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겠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직업관을 다 나름대로 훌륭하게 가지고 계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업관은 이제 그 자기 프라이드라 그러나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남에게 또 내세울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우리 특히나 우리 이제 그 유교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또다시 그 뭐라 그럴까요? 대의명분? 대의명분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거에 대한 이제 자랑스러움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직업에서 남의 것 훔치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서 경제적인 삶을 지탱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서 이제 직업은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내세울 수 없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공돌이, 공순이 옛날엔 그랬죠. 그다음에 남의 집 일을 하면 이제 머슴 아니면 그 밥을 하는 식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그런 명칭을 부르기도 했죠. 그러한 것이 이제 자기 비하, 그다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사회적 현상이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 그 팬데믹으로 인하여 코비드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의료진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직업에 대한 직업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뚜렷이 알 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료진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정말
그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죠. 소독하고 청소하고 또 치료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을 담당해준 그 보조해준 의료진들이 있죠. 그분들에 대한 이제 고마움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 쓰레기를 버려주시는 분, 담당해주시는 분, 또 청소해주시는 분, 닦고 쓸고 하시는 분들 다 누가 했겠어요? 간호사들이 하지 않고 의사들이 하지 않아요. 다 그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제 그 청소 담당 소독 분야 또 그 관리하시는 분들의 몫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번 C19로 인하여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비정규직이었는데 그분들을 이제 양성으로 정규직화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할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귀천은 이제 뭐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지탱됐고 또 국가가 그만큼 우리 K방역 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그 위상이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직업과는 정말로 저희들이 박수를 쳐야 마땅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직업을 가지시면서 정말 나는 이런 직업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들로 아마 계속 이어졌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모르죠. 이제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을 보면은 내가 정치를 해줬으면 뭐 아니면 영화 배우가 이제 나오면 내가 영화 배우가 됐다면 아니면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보면 나도 가수가 됐었다면 뭐 이런 이제 뭐뭇이라면 if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많이 상상을 하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후회를 이제 보상을 받죠.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 이제 직업에서 어떠한 즐거움과 보람 또 후회가 있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글을 써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이번 그동안의 직업 외에 이런 직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뭐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직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선호한 직업들이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이제 그 검사 뭐 특히 이제 아들이면은 검사가 되길 바랬죠.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검사들의 그 민낯이 이제 드러남으로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유튜버나 뭐 연예인 되는 것을 선호해요. 또 저희는 이제 20세기를 살아왔지만 우리 이제 자녀들은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었던 직업들도 없어지고 없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직업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직업관, 직업 윤리가 이제 새롭게 정립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말 훌륭한 직업이 있는데 그것은 직업이라기보다도 역할이겠죠. 부모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직업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제 어떠한 직업이든지 열심히 수행하면서
자녀들을 보살필 도와줄 수 있는 사회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그 안내를 해주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신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담당해 오셨고 지금 우리 민족이 이제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그 칭송받게 된 데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공이 뭐 100%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 오신 거죠.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의 면면을 보시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럼에도 이러한 내가 원하지 않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직업에서 갖는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죠. 만약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이남희 선생님처럼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많이 담당해 오시고 하시던 일에서 있었던 일들 또 이제 우리 그 공회장님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공복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우정사업본부라 그러죠. 이제 근무하시면서 있었던 재미난 일들, 그 다음에 우리 그 김옥정 회장님 또 어떻게 어떤 직업을 가지시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우리 또 우리 어르신들 각자 직업에서 어떠한 직업관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셨는지를 재밌는 에피소드 아니면 또 뭐 내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재밌게 적어보시는 일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르신들 한번 직업에 내가 가졌던 직업에 이제 있었던 일들 또 내가 앞으로 또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글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르신들 즐겁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사소한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